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선거의 경제학 이야기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네.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네. 네, 업문어라는 분이 계시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 그 총선에서 180석을 할 거다. 당시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민주당이요. 네네, 민주당. 정확히 맞췄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180석을 네. 그 연합 네, 비례정당까지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쳐가지고 180석을 정확히 맞췄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췄죠. 그리고 이 엄경영 소장과 같은 방을 쓰는 또 최병천 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사무실 같이 같이 쓰시는 씁니다. 거죠? 이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165석을 할 거다. 그리고 업문을 한 분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170석을 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국민의힘 완승, 민주당이 완패할 거다라는 굉장히 뭐 그 괴멸적인 시나리오를 내놔서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계시죠. 문어 경쟁이 벌어졌네요. 네. 최병철 소장님 우리도 한번 모셨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뭐 예언을 하는 게 사실 그 정치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데 사실 이제 궁금하긴 하죠.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숫자보다는 그 예측의 근거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을 좀 보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증시 애널리스트 유명한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네.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 혼자 거품이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딱 맞췄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본인 평생 동안 네. 거품이 다 떨어진다 그 얘기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선대인 소장님 그분은 한 15년 가까이 계속 부동산 대폭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또 맞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어쨌든 평론가와 분석가들의 숙명은 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예측의 근거가 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거가 좀 분명한가요? 어때요? 나름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할 텐데 우리도 뭐 선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숫자를 뭐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근거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이 전망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한 편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한 편이 괴멸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괴멸된다고 하는 들기는 주장의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망을 할 수 있거라는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한번 짚어보죠. 실제로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네,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늘 한국 정치 구도가 그렇지만 호남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이 2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은 이제 부울경까지 다 합치면 65석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30석 정도를 더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꽤 선전한 때가 있었지만 이번엔 그것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구도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전통적으로는 지역 구도가 네. 선거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네네. 영호남 차이가 선거 결과를 그렇죠. 좌우할 수 있다. 뭐 네. 그게 전통적인 지난 시각이죠. 총선에서 네.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인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3석이나 됩니다.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이 절반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이 판세를 흔드느냐가 이제 선거 판도를 좌우할 텐데 이번 선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업문어 같은 분들은 말씀하시는 건 수도권에서 완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민주당이 완패한다. 네네 4년 전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또 보면 2년 전에 대선 때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꽤 강하게 윤석열 지지가 나타났거든요. 특히 경기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하지만 서울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려면 갯벌과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다. 갯벌을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거죠. 자기 땅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으면 이제 영남권에 기반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호남 기반이 있을 텐데 그 갯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수도권의 갯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햇볕은 이제 햇볕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게 정당 지지율로 한다면 한동훈 효과가 최근 햇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도 필요한데 의대 정원 논란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공천 파문 같은 게 바람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바람이었을 거고요. 올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정권 지원론이 맞붙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강력한 바람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게 불이 붙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생각보다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분노해서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 결국 투표율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노해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의 경제적인 그렇죠. 상황이나 이해관계 이게 오히려 전통적인 보수들은 있겠네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결집은 강한데 진보 결집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진보 결집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공천 파문이 있으면서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좀 이제 실망하는 그런 유권자들 많고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또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게 샤이 진보들 내가 진보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나 이재명 지지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진보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민주당을 찍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말은 결국 샤이 진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가는 김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자체가 최근에 이제 중도에서 좀 멀어진 민주당의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의 조합이 더 강성 진보 같은 느낌을 줘서 중도 성향 그다음에 스윙 보터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세밀하게 좀 네네. 아까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까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수도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되게 네. 크게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또 수도권이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수도권 121석 가운데 무려 103석을 챙겨갔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제가 눈여겨보던 건 이번 총선에서는 구도가 조금 다른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이 김어준 씨가 만든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죠. 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건 보수 과표집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투표 여론조사를 했더니 늘 내가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답변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믿을 수 없다. 왜 지금 갤럽 여론조사 나오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근에 국민의힘이 바짝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답변을 많이 하지 않느냐.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만 답변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반론은 한국 사회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반반씩 진보 반 보수 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어떤 여러 흐름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금 이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갤럽 조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강벨트라고 그러면 용산, 마포, 와용성이라고 성동, 하고요. 성동, 네. 광진 뭐 그까지 되겠죠. 광진 네. 이런 곳들이네요. 그러면 지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부동산 때문이다 이런 네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최근에 사실 이제 여론조사는 여전히 소수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면 가장 확실한 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강남구는 윤석열 득표율이 무려 67%나 됐어요. 대선 때. 네. 이게 이제 평당 아파트 가격과 윤석열 득표율을 쭉 순서를 매겨봤더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순인데 아파트 가격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윤석열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봤는데 살펴봤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옛날에는 이제 강남 3구, 4구까지 네. 거기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종부세가 강남 부자들의 어떤 이제 부자 과세였다면 이제 부자 과세에 해당되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도 강남 3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강남 4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였는데 최근에 58%로 줄었고요. 그만큼 종부세 내는 사람들 비중, 예. 전국 전체 중에서 네네네. 강남 3구가 네. 차지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서울에서 네, 차지하는. 서울에서.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 그래서 이제 강남 3구 아닌 지역에서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이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투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종부세 내는 사람이 2021년 기준으로 2만 3천 명쯤 되는데 이게 그 종부세 기준을 바꿨잖아요. 가표 기준을 네. 바꾸면서 2022년에는 1만 8천 명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추정으로는 훨씬 더 줄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훨씬 네네. 많은 것 같은데 종부세가 그러니까 원래 2021년에 2022년에 늘었다가 2023년에는 이제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명수가 네. 20 그러니까 작년이 한 예. 100만 명 재작년이 그렇죠. 100만 명 네. 넘었다고 네네네. 뭐 굉장히 이슈가 122만 명으로 됐거든요. 추정됐고 작년 네네. 기준으로 이제 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네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늘어났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는데 이 이제 가평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일단 내 세금을 줄여주는 정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이전부터 연구자로서는 네네. 그 재산세 관련된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특히 이제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는 네네. 입장이었고 네. 소득세하고 보유세하고 비교하자면 네.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자산 보유세를 많이 매기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거든요. 네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에 대해서 뭔가 맞습니다. 이 페널티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수치를 보니까요. 근데 122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서 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정말 징벌적 과세라고 했었죠. 초고 자산가들을 네네. 위한 한 2만 명, 3만 명 대상으로 한 그런 세제였는데 지금 120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긴 근데 하네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그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보유세가 이제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그 부동산 폭탄 과세가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네, 보유세를 네, 네.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부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이 지지율을 결속시키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듭니다. 이게 세액도 굉장히 이슈가 되겠네요. 네네. 세액도 그러니까 추장. 부자 감세를 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예. 세액이 9조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네요. 2020년에서 네, 네, 네. 2023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불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재산세를 보편 과세하면서 차곡차곡 올려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나는 네, 네. 내가 지금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은 조금씩 세금을 더 내서 네. 10년 뒤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르면 내가 얼마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정권에 따라서 확 뭐 몇 천만 원 나왔다 어차피 갑자기 안 정권 나왔다. 바뀌면 또 깎이거나 오를 거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정당의 정책이나 뭐 공약은 다 그 중요하지 않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몇 백이 나가느냐 마느냐를 보고 네. 투자를 하는 데다가 이걸 선거만 잘하면 바꿀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어찌 네. 됐건 간에 네.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를 해서 그분들 서울에 사는 그 자산을 조금 집값이 많이 네네.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서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다. 요 얘기는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만 가설이네요. 한강벨트 중심으로 특히 이제 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이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다는 건 하나의 이제 가설이지만 부동산과 특히 세금에 연동돼 있는 민심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전히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있다면 정부 심판론이 경기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에서 좀 더 부담이 자유로운 경기도가 좀 더 이렇게 정부 심판론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게 이 스윙버터 지역구가 이 국민의힘으로 쏠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상대 정당보다 약간만 더 득표율이 높으면 의석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쟁점이 누가 이제 첨예하게 누가 더 이 그 독을 품고 분노를 품고 투표장에 가느냐, 누가 절박하게 투표장에 가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금, 이 부동산을 내거나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아니면 부저가세로 굉장히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급 투표라고 하고 사실 여기에 반해서 사실 자기가 겪고 상관없는데도 이제 이 저소득계층이 부자 정당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이제 계급 반대 투표로 하겠죠. 계급 배반 투표로 하겠죠. 다른 영향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를 그렇습니다. 갔잖아요. 그러면 더 젊어지고 그렇습니다. 연령이 달라지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이 급격히 노령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럼 우리가 60대가 되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4050이 민주당 지지율 높은데 이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갑자기 보수로 바뀌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강력하게 민주당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는 4050, 특히 50대가 많은, 수도권 50대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특히 서울이 60대 이상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아직도 40대, 50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전적으로 이 100% 반영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세가 경기도 아직 살아있다. 물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영향도 있을 거고 이 세대별 영향도 있겠죠. 방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보시면 서울 2004년 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보면 이미 서울은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로 넘어왔는데 경기는 아직도 이재명 지지, 민주당 지지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아직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아직은 경기도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네. 부동산을 자산 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당연히 경기도민보다 서울 시민들이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네. 가격도 높고 그러면 과세 대상도 많을 거고 그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바탕을 둔 계급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자산이죠. 자산이죠. 근데 소득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예, 네. 저소득층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래도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또 많을 거고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일단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가 2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집이 없는 사람, 어디면 마용성이라는 한강 벨트에서도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전체 사는 지역 전체가 이 국민의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일부 이제 부자들의 투표가 강하게 반영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계급 투표 이면에는 또 계급 배반 투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저소득 계층에서 2012년에는 박근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금 그 그래프 보시면 나오지만 저소득 계층이 이제 그 보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60세 이상을 또 제외를 했더니 크게 차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60세 이상 저소득 계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은 이건 계급 투표와 다른 계급 배반 투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2012년이잖아요. 그때 이 기초연금 모든 이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공약을 맞습니다. 막판에 내놔서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저소득층이 환영해야 되는 좋습니다. 정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 계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이제 진보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 이 정치 효능감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크게 더 우리 몫이 빼앗긴다거나 이게 계급에 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거나, 민주당 정권이 큰 차이가 없다거나, 민주당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저소득계층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거나 정치 효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봤듯이 박근혜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 때도 저소득계층에서 특히 윤석열 지지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60세 이상의 이 고령층의 지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자산과 저소득, 고자산과 고소득, 자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봤더니 이게 이제 소득보다는 일단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은 결국 거꾸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기의 이권기가 달리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강력하게 계급 투표를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계급 투표를 하지 않더라라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산을 안 가진 분들에 비해서 지금 정부를 만나서 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훨씬 강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은 사실 정부 혜택을 본 게 거의 없고 네. 집을 가진 분들은 비싸지면은 세금을 내는 경험을 했다면 그렇죠. 이쪽 고자산가들은 당연히 이해관계를 맞습니다. 반영한 투표를 하는데 다른 쪽은 뭐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박근혜를 찍었더니 귀천금이 나오더라. 그다음에 그 집을 가진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들은 어느 정당을 찍었더니 나에게 세금이 줄어들더라라는 강력한 효능감과 효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급 투표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의문은 왜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계층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 부자 감시하는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건 사실 글로벌하게 최근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 또 이렇게 개혁적인 정당들이 저소득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학력 엘리트들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뭐 네네.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 강화 같은 정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펼쳤고 어쨌든 뭐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사이에서는 사용자보다 노동자 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사실 사용자보다 노동자 수가 훨씬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 민주당을 다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죠. 예, 지금 소득주도 말씀하시는. 성장은 사실 뭐 그때 마침 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기도 했지만 그 국민들에게 실제 그 체감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계 조작 논란도 최근에 있기도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도 많고 실제 분배를 개선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자산, 소득 두 가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산에 더 많이 반응을 한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급 투표를 하는데 소득은 계급 투표 반영되지 않는다. 저소득층들은 계급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뭐 진보적 성향 지지자들 비중이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선에서는 계급 지향 투표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이 특히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한 달 동안 이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거고요. 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최근 이제 뭐 공천 파문이라든가 최근 논의들을 보면 정권 심판론은 강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계급을 대변하는가,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가에 대한 담론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신기라는 분이 쓴 그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보수의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진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보수가 얼마나 그 부자들을 대변하는가를 그런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보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차라리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기초연금이 나오더라. 그게 더 계급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그 정당은 당신들을 대변하지 않아요라는 걸 뭐 억지로 가르쳐주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생산적인 논의, 그다음에 정책적인 그런 토론, 담론, 아젠다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결국 그 계급 투표, 그다음에 그 어떤 계급에 오히려 반대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이제 이대남들의 또 분화,
그런 이제 계급 투표도 있겠지만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 결집시킬 만한 그런 이제 강력한 어젠다를 이 보수 양당이 보수정당과 민주당이 그 어떤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중요하게 본인들을 지지할 계급의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맞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사실 내놓으면 굉장히 많은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지금 이런 정당을 말씀이시죠? 왜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걸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의 경제학 알아봤습니다. 왜 계급 투표와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는지 연구 결과하고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